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검찰 사법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도 재판의 중립성과 위헌성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민주당발 사법개혁,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법과 원칙은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비상계엄 맞은 지 이제 1년 지났고 계엄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직접 계엄 해제 표결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무부의 수장을 맡고 계신데 이제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생각 많이 하십니까? 뭐 1년 그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금 1년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된 지가 한 4개월 반 정도 됐는데 정말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러나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대한민국 소위 그 K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네. 얼마나 강한지를 국민들 스스로 확인하고 또는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내란 또는 비상계엄의 그 후유증 수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사도 굉장히 어려운 특검이 굉장히 그 열정을 갖고 수사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 뭐 매우 그 적극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도 어려운 또 상황들이고 또 국민들은 좀 가능한 빨리 내란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냐. 재판을 종료하고 네. 국가가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가 있어갖고 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가장 뜨겁게 맞붙고 있는 이슈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인데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 부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래픽을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인데요. 이 법은 12.3 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1심과 2심에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 두고요.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법관은요.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위원 9명이 결정을 하고요. 주요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소송 도중에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사면, 복권, 감형도 금지됩니다. 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법안,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국회에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법까지 만들어야 되겠냐
라는 결단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가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수사나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많이 기각됐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검찰이 신청한 영장의 발부율이 한 20% 좀 넘습니다. 그런데 기각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45%가 넘습니다. 사실은 특히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특히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여러 사람들의 영장이 다 기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그 진실이 뭔지 이거에 대한 국민적 그 어떤 바람들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매우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 구속됐을 때 아주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판 진행을 보면 이게 정말 매우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저 진실을 좀 밝히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법안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이의 제기도 좀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점들은 저는 아직 뭐 법사일이 통과됐지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라도 좀 더 보완될 필요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영장이 지금 많이 이제 기각됐다고 했는데 그만큼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내란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신병 확보 과정이었는데 저는 법원에서 내란 극복의 의지 또는 이런 비상계엄의 그 후유증을 좀 청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있어서 국회가 좀 국민의 대의가 국회가 나서갖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 장관 같은 경우 보면은 국회의원 5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네. 이상적으로 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법조인이셨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하셨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사정도 좀 알고 있을 거고 네네. 법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헌법 보면요. 군사법원만 유일하게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률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에 좀 위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헌 논란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내란 전담 재판부 네네. 설치 관련해서요. 네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위헌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뭐 저는 뭐 위헌성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과거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네. 이건 사실은 뭐 소년 전담 재판부, 뭐 파산 전담 재판부, 또 뭐 여성 사건 전담 재판부 이런 전담 재판부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헌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판부의 구성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구속기간 연장의 문제들 이런 문제에서는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앵커께서는 추천이야 헌법재판소장 3인, 법무부 장관 3인, 법관의 3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또 나중에 헌법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법무부는 어차피 법무부가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국회 과정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논의를 좀 다시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뭐 법관회의가 다 추천한다든지 네. 좀 그런 뭐 대안도 만들 여지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장관께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뭐 가능하고 그거는 이제 논의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좀 더 이거 신중하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설치가 되면요. 내란 재판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은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법원이요,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면 재판이 중지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오히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법조계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충분히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거 위헌 제청하게 되면은 그 제청 사건을 한 달 이내에 종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또 내긴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뭐 그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네.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좀 법안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게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관 구성에 있어서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외부에서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사법부 지금 말씀하셨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제 법무부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있어요. 법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분명히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제한돼 있죠. 그렇죠. 네. 자,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었고요. 내일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판사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큰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이고 그러시기 네네네. 때문에 잘 알 텐데 이 사법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반성도 왜 안 하냐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사법부의 독립 또 재판의 독립은 저희가 가장 존중해야 될 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적 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데 네. 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만들, 비판을 저희들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내란 재판부 구성이 그냥 특정 누구누구를 재판에 구성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들이 두 배수의 법관 중에서 두 배수의 법관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과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건지 아닌지 여부는 좀 더 논란의 소지 있겠지만 그걸 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추천위원들의 구성을 저는 뭐 헌법재판소나 법무부 또는 그다음에 법관회의인데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논란의 소지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법 왜곡죄. 요것도 이제 굉장히 핫한데 법 왜곡죄 도입법. 이게 이제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이제 왜곡해서 집행할 때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 국회에서 저는 오죽하면 그 법 왜곡죄까지 만들려고 했겠는가, 그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구속됐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헌법적인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구속기간 계산 방법의 차이로 석방이 됐던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늘 일로 계산하던 것을 갖다가 시간으로. 재판장이 시간으로 처음으로 예.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고 석방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도 하질 않았어요. 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확정되고 석방됐던 겁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이런 식의 자의적인 법 해석들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뭐 관련된 사건도 있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매우 그 어떤 뭐 불법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보다 좀 적극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라든가 증거를 갖다 인멸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통해 갖고 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재판장이 네. 누구를 봐주려고 증거를 뭐 제대로 채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그런 문제의식 갖고 이게 나온 건데 다만 저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 이 문제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또는 법원에서 보다 좀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갖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자칫 수사 재판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저도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왜곡죄가 되면은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 법 왜곡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이게 이제 법에 왜곡시켰냐 부당하게 목적을 이용했냐 아니냐 네네. 이것도 이제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법에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네. 매우 소극적으로 기존의 판례나 관행들만을 갖다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사실. 적극적인 법 해석이라든가 네.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게 구속 요건이 좀 불명확한 게 아니냐. 그렇죠. 결국 구속 요건의 해석을 명확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일단 의견은 됐지만은 국회 아직 본회의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좀 더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두 법안들요. 이미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야도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정치권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뭐 장관께서는 아직도 민주당 당직을 갖고 계시죠? 예, 지금 민주당의 당원이죠. 네. 당원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5선 의원이시고 당내에서도 아직도 제가 정치부 기자들 만나보니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 방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속도 얘기인데요. 속도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법사위에서 이게 통과는 됐지만은 당내에서도 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의원총회도 할 예정으로 좀 알고 있고요. 또 본회의 일정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장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좀 협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는 이 법안이 왜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오죽한 국민들도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해갖고 내란범을 갖다 석방시켜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공감대는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여야가 또 좀 더 협의를 하고 좀 민주당 당내에서도 또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들 좀 보완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장관께 여쭤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이게 왜 법무부 소관은 아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네네. 때문에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TF 이제 만들어 갖고 법원 행정처를 이제 폐지하고요. 이런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법원 행정처 폐지 그리고 비법관 중심이에요. 사법행정위원회로 이제 넘긴다.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사법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고 네네. 판사들이 반발하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물론 빠르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소송의 지연이 굉장히 또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아니면 상고법을 설치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의 그 사법 편의성 증대를 위해 갖고 대법원의 좀 변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판사들 지금 뭐의 인사 권한이 전적으로 대법원장에 전속되어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조를 통해 갖고 네. 사법행정을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이게 사실상 그 1인 독점 체제, 독재 체제와 비슷한 정도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게 출발했던 거고요. 네. 다만 이 문제는 법원 내부 조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입법권이 있습니다. 왜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또 법원과도 소통하면서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면요. 근본적으로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기본 아닙니까? 행정, 사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의회의 입법권이 네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법권 영역까지 침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어쨌든 뭐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이 우리 헌법 체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갖고 국가 법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요청 사항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영해야 되는데 사법부 내부의 구성 관련해서도 또 행정부 내부의 구성 관련해서도 입법부가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 조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해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갖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인 좀 입장을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동안 법원이 너무 과거의 관행에 매몰돼 갖고 좀 변화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뭐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재판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 문제의식을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 갖고 네. 스스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공직자들의 위법 여부 이거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TF 구성했습니다. 네네, 네. 이름이 이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보면 야당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해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제 규정하는 그런 폭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검찰 그리고 법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TF 가동됐나요? 네, 저희도 뭐 제가 TF의 대표가 돼갖고 이제 가동을 했고 내부에 우리 직원들로부터 그 당시 상황에 관련돼 갖고 네. 또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제보할 걸 또 요청했고 공고를 했고요. 공지를 했습니다. 네. 제보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특히 저희 법무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법무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 임무가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될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법무부가 이번에 좀 그런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법치주의소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 당시 법무부가 취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TF를 만든 거는 뭐 공무원들을 뭐 적대시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번 내란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정리를 해갖고 네. 원인과 그 발생 원인과 그 추후의 그 경위들을 갖다 밝혀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거기에 그냥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뭐 공무원들을 갖다 뭐 처벌하거라든가 또는 적대적으로 뭐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드린다면 중점적으로 어떤 거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저희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상 그 국무회의 마친 이후에 들어오면서
서울구치소에 그 교정본부에 연락을 해갖고 네.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걸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게 출입국 관리본부에다도 조치를 해갖고서 그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준비를 지시를 했었거든요. 본인은 뭐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하지만 그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 매우 비상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전파됐고 준비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일부 법무부 간부들이 또 협력한 거, 적극적으로 협력한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다만 장관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 준비를 했었다는 정도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대해서 담당 검사들이요. 법관 기피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정 떠난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시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장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 수사를 진행한 것을 지시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굳이 저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자신의 재판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민생 사건들은 거의 내팽개친 상태였습니다. 네. 전세 사기 엄청나게 많이 있어갖고 많은 세입자들이 진짜 피눈물을 흘렸고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급증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야당 대표였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야당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서 뭐 100몇십 명이 넘는 일개 지방검찰청에 해당하는 그런 검사들이 투입되어 갖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들 해왔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생 사건들은 내팽개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관련해 갖고 저도 물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검찰이 스스로 혁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검사들이 특히 수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된 사건 재판에서는 이게 국민참여재판하고 결정했던 거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니까 배심원들이 와야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들이 와야 되는데 5일 동안의 재판을 이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필요한 증인들, 양쪽의 증인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이 받아지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제 이게 기피 신청을 낸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피 신청을 법률적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오히려 재판장이 증거 취사 선택 문제를 갖고서 문제 제기를 기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던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인데 굉장히 오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니, 제 질문은요. 네. 대통령이 직접 콕 그래서, 집어서 예. 그렇게 지시한 게 그런 방법 말고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든지 네. 뭐 이런 방법이 더 그런 좋지 측면도 있겠지만 대통령도 오랜 법조 인생을 했던 분으로서 네. 지금 우리 검찰이 과거의 과오라든가에 대해서 좀 반성이 좀 부족하고 또 지금도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또 엄중한 좀 뭐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거 관련해서도 지지난주였나요? 저희가 이제 그 출연했던 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행위는 항명이다. 인사조치해라. 뭐 어떤 인사조치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네네네. 인사조치 권한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최종적으로 물론 네. 그렇습니다. 보직 변경 이분- 장관이 하지만은 예. 이거 항명했다고 하는 이 검사장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그 대장동 사건의 그 항소 포기 문제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범들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다음에 다만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관련해서 무죄 이유가 이미 다 드러난 공개된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걸 알려준 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였고 그게 항소심에 가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통해 갖고서 항소 포기했던 것인데 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물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항소심에 가서 달라질 물론 그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항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만 저는 뭐 그동안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인 항소를 해왔거든요. 특히 무죄에 대해서 계속 항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물론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게 본 재판 주심의 그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관련해 갖고 검사들이 일선 검사장들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물론 이게 검찰 내부망에 이프로서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의 단체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걸 뭐 정적 중립 의무를 어겼냐 또는 집단 행동이냐는 여러 이견이 또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해보니까 다수의 검사장들이 그냥 의견 정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의견을 갖다 좀 물어본 거고 어떤 거 해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향후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저희도 좀 예의 좀 주시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네. 검사징계법 폐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사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과거는 징계를 못했는데 직접 징계할 수 있게 이제 아까 만들었고요. 근데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만한 사건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중대한 사건들일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정도 사고를 치는 검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국가 공무원과 좀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는요, 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 이제 국민이라는 것이 이 방점이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국회 출석해갖고 박지원 의원하고 뭐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무장관은 자꾸 그런 편들만 하고 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전 정부의 검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원님.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 이전의 검찰과 다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하고 당당히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이전 정부와 다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취임한 이후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이 국민에게 비춰준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3년 내 마지막까지 그 야당 대표 수사 거기에 모든 뭐 검찰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네. 정치 검찰의 모습을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던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고 제가 지금 장관이 된 지 4개월 좀 지났지만은 저희 정치 사건 손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정치 검찰이 아닙니다. 이제 오직 민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 이런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검찰이 수사 권한, 기소 권한, 형 집행 권한 모든 정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대표적인 게 지금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도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들, 주가 조작 사건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뭐 황제 수사를 하고 그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네. 반대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패배를 했던 대선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혹한 수사를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당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어쨌든 뭐 그 통상적인 공직선거법 말고 그 외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가 있냐? 전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공직선거법조차도 민주당 내부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생 사건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란 수사와 재판 관련한 이슈를 그리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의미와 진행 상황 등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안들 그리고 법무행정과 관련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찰과 법무가 협조를 해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수사관도 확인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법치고요. 법무부의 민생 법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생과 관련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로 인해 2차 피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떤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직접 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관련 그 기관에서는 그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수사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역시 그 대기업들의 그 어떤 개인정보 보호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 또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5배까지 돼 있지만 그런 개별적으로 소송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조직들, 뭐 법률 구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줄 생각이고 저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이게 집단 소송이 좀 도입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좀 증권 집단 소송은 뭐 법이 제정돼 있지만은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도 집단 소송의 요건들을 좀 완화해 갖고 집단 소송을 가능하게 해야 어느 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면 소비자 보험 같은 데서 단체 소송을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혹시 그 앱에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나요? 전 없습니다. 네. 잠깐 없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네. 정보 유출됐다고. 네네. 그러니까 딱 받는 순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불안하죠. 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쿠팡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도요, 국무회의 때 이거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네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여기 이제 돼요. 그리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네. 이제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2015년 이 법이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요. 고의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증명을 해버리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네. 단서 조항 때문에 예, 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갖고서 좀 추론할 수 있게 네.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가 좀 완화가 좀 꼭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법무부에서 가능한가요? 그럼 지금 뭐 저희들이 네. 추진하는 거 아니지만 해당 부처에서 네. 어쨌든 뭐 방통위나 지금 방미통위 같은 데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하겠습니다.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쿠팡은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특검 이제 또 출범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권섭 특검. 네네, 예. 예, 요것도 보면은 쿠팡이 퇴직금 이거 관련해서 미지급했는데 이게 또 불기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까지 가게 됐는데 네네. 지난주에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장관 자리에 앉았던 김영은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범죄다, 네네, 그렇습니다. 절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법무부의 민생 관련 정책들 이게 쭉 살펴보니까 요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하는데 예.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아, 이거 어쨌든 뭐 우리 근로자들이 또 노동자들이 일해 갖고서 그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그게 삶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이걸 삶의 체불하는 기초. 것은 네. 그 노동자들의 가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갖다 파탄시키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 그 체불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갖고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체불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일단 1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그 지휘를 통해 갖고 이 상습적 임금 체불 또 그다음에 악의적 임금 체불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검찰 내부에 임금 사건 관련해 어떤 임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 형사 조정팀을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해 갖고 형사처벌 받기 전이라도 빨리 임금을 지불해라라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 갖고요.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부패재산 몰수법 네네. 이게 임금체불과 이제 관련도 될 것도 같기도 한데요. 네네.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그 재산들 뭐 여러 가지 다단계 판매라든가 또는 뭐 보이스피싱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통해 갖고 범죄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재산들을 갖다가 해외로 도피해 버리거나 하면 잘 찾을 수도 없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 갖고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게 필요적으로 몰수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 몰수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몰수하면 몰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네. 그 피해 금액이 돌아가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몰수를 해갖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입법화한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금 세탁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받거나 이런 게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취업 사기, 보이스 피싱.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또 여기까지 이렇게 범죄에 연루됐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요. 취업 사기 당하고 감금 당하고 심지어 이제 숨지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제 발생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책을 내놓겠다. 네네. 구체적으로 뭐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건 전에 그 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갖고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네. 내고 있고요. 이걸 내년부터는 좀 합동수사본부를 좀 확대해 갖고 적극적인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 이후에 뭐 국정원, 금융위, 그다음에 관세청, 그다음에 외교부, 네. 법무부, 경찰 합동을 해 갖고 합동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범정부적인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캄보디아에다가 그 코리아 데스크, 네. 한국 전담 팀들을 좀 파견해 갖고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파악돼 갖고서 저희 데려와야 될 그런 범죄자들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 3명 정도를 소환했고요. 또 검찰 내부적으로는 주로 이제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검사 보면은 검사 사칭하고 예. 수사 어떤 내용들 고지해 갖고 뭐 돈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지금 찐센터라고 하는 그 확인 전화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갖고 거기서 확인해 줄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군산지청 같은 경우는 일선 검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지역의 대학교라든가 또는 노동센터 이렇게 협력해갖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실제 강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전국적으로 가능한 좀 시간 여유가 되는 대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요. 기존의 질서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저희는 맞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는 법무부 역시 단순히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 변화한 시대에 맞는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론스타 얘기입니다. 네네. 이거 참 오랜만에 법무부에서 큰 전 국민을 상대로 기쁘게 한 게 이거 같은데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해갖고 약 4천억 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이제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이게 뭐 정호식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전임 정부에서도 또 이거는 또 넘겨받아서 잘 처리한 것 같고요. 자, 앞으로 국제 분쟁이 이제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번 그 론스타 소송에 승소해갖고 한 4,200억 정도 저희가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고 또 소송비용 한 70억도 저희들이 돌려받게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관련해갖고 이게 전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은 그 이후에 법무부의 검사들이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사들과 정부 대리인이 했는데 법무부의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100%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유학파 출신들입니다. 이런 그 검사들과 또 정부 로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저희 법무부에 있는 이런 국제 소송이 7건 정도 되고 지금 있는 게 7건이에요. 7건이고 그 전체 소송 금액이 10조 가까이 됩니다. 10조요? 네,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걸 강화해야 됩니다. 법무부의 국제 법무, 국제 소송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인원도 당연히 늘려야 되고 사실은 그런 외부에서 어쨌든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법무부가 공무원 월급으로 채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훈련받은 그 검사들이 꼭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조직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이런 그 투자자 그 분쟁뿐만 아니라 다른 또 개별적으로 외국과 소송하는 것들이 꽤 돼요. 외국의 소송에. 이런 것조차도 이게 개별 부처에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변호인 선임 문제도 그렇고 대응 방법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좀 더 키울 생각은 없나요? 키워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요. 예. 그리고 이런 중재 소송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외국에서 우리 정부의 개별 부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이 면에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소송 당한 게 있는데 저희 법무부가 지원해갖고 상당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개별 부처의 어쨌든 외국과의 소송 이런 것조차도 국제법무국이 좀 통할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비자 문제예요. 네네.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거나 네네. 또는 한국에서 있는데 비자가 만료돼 갖고 연구하다가 중간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까지 과거에는 그 비자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이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군 상황이고 지방 소멸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뛰어난 좀 괜찮은 역량 있는 그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옵니다. 한국에 석사하게 박사하겠다는데 그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낭비죠.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쳐 놨는데 한국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총장이 인정하게 되면 바로 체류 거주할 수 있게 저희들이 비자 정책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 그 특성화 대학만 인정하다가 27개 대학을 추가해갖고 32개 대학에서 대학 총장이 인정하게 되면 그 체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뭐 정책을 바꿨습니다. 좀 완화. 예, 그렇습니다. 대폭 완화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 혜택을 받은 외국인 영재들이죠. 외국인 네. 인재들이 한 100명 정도였는데 한 5, 600명 이상으로 늘려갈 것이고 저희들이 추이를 잘 본 다음에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학 가서 한국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유능한 그 인재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통합될 수 있게 저희들이 좀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질문 드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마약 문제예요. 네네. 마약 보면요.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해안가에 왜 이렇게 마약이 네네. 막 들어오고요. 마약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내 마약 밀수 단속 통계 압수량을 이제 봤는데 2021년 한 1톤 이제 조금 넘고 그랬는데 마약 밀수 단속 압수량인데요. 지난해에는 좀 소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보면요. 1월에서 8월 사이에 지난해보다 3.6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도 국내에 마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수요자들이 청소년 그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보다 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네. 마약 청정국 회복 문제가 아니라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가 거의 뭐 붕괴 직전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마약 사범이 7,400명 가까이 됩니다. 제대로 치료 재활들이 지금 부족해요. 워낙 시설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일단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네. 정부에서 지난 11월 21일 날 정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열었습니다. 그래갖고 경찰, 검찰, 그다음에 관세청, 그다음에 식약청 다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임시적인 조직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국의 연방 마약청 DEA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DEA 같은 연방 마약청을 만들어 갖고 보다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이 검경 수사권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이 네. 마약 직접 수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상당히 급증한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 그 마약 수사 인력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고 고도의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인원들과 또 경찰의 수사 능력들, 식약청, 관세청 모아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우리 국가의 마약청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일단은 지난 11월 21일 날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 갖고 일단 최초 유통부터 네. 수입, 유통, 그다음에 최종 소비에 이른 일련의 과정, 현장에서 배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그 상위 조직을 갖다가 근절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과의 그 외국 범죄 마약 조직과의 그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더 커져가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막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단순히 잡아들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정에서 제대로 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치료하려고 하면 복지부라든가 식약청 같이 연계해갖고 이게 체포해갖고 교정시키고 재활할 수 있게 치료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좀 더 확실하게 갖춰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전담청 그 말씀 저도 이제 와닿는데 그런 어떤 강력한 그리고 조직 전문화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든. 네. 이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욱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교도 간 폭행. 요즘에 왜 이렇게 잦은지도 모르겠어요. 교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폭행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네네네. 이게 이제 늘어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결국 과밀 수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히려 수용자의 인권은 보호하는데 교정 공무원에 대한 처우, 대우는 더 열악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제가 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은
5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6만 4천 명, 6만 5천 명 가까이가 좀 수용돼 있습니다. 수용률이 130%입니다. 네. 이게 제대로 교정 교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인원들을 제한된 인원 그 교정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같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정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뭐 수사를 해갖고 잡아온들, 우리가 마약 사범을 잡아온들 제대로 그 치료하고 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지금 계획된 시설을 갖다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5천 명밖에 수용실이 늘질 않아요. 10,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겨울에 뭐 추운데 겨울엔 좀 나은데 여름 같은 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실은 짜증 나는 거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전 부처에서 교정 공무원이 한 16,000명 이상 되는데 수련 시설 하나 없는 부처는 저희 뭐 교정밖에 법무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들 정신 건강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정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하고 폭언하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소극적이에요. 오히려 수용자들의 인권은 강조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린 네.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이 그냥 툭하면 교정 공무원들 갖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진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대책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복 입은 공무원 중에서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공무원이 교정 공무원입니다. 교정 공무원도 제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업무의 강도로 따지면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어느보다도 업무 강도가 높은데 또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 갖고 또 국립현충원 돌아가신 다음에 안장도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정 공무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하나 연관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부모가요. 네. 이제 수감이 되면 갑작스럽게 남겨진 이제 수용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어떤 사회적인 이제 멸시라고 할까요? 또 안 좋게 또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또 생활도 어려워요. 이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인권, 복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직접 피해자도 있지만 그 범죄자의 미성년 자녀도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네. 방치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또 이분들이 정말 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갖고 지원을 못 받아갖고 또 사고가 나면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법무부 산하 지방교정청에 전담팀을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급생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많이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갖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5년 동안 5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계속 갱신하고 있는 수용자 관리 계획에 수용자의 그 미성년 자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실태 파악을 하고 지원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도 좀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미처 못다한 말씀 있거나 국민들에게 꼭 이것만은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국민들의 우리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검찰은 오직 민생 안전, 국민들을 위한 어떤 수사, 국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확실하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 혁신된 법무행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힘 있는 자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누르기 위해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힘없고 평범한 시민의 마지막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권은 법과 원칙이란 이름을 내걸고 극단의 정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작 우리 서민들의 삶은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지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